안녕하세요. 책안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용익님의 꽃신입니다. 이 작품은 꽃신에 얽힌 상도의 아픈 추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꽃신, 김용익. 나는 노인 자판에 놓인 꽃신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시장에 가곤 했다. 그때마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그럴수록 시장 모퉁이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었다. 꽃신을 사가는 손님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올 때마다 꽃신은 한두 켤레씩 사라져갔다. 이제는 저 자판 위에 남은 꽃신 5켤레만이 피란민으로 가득 찬 시장의 쓸쓸함을 담고 있다. 다 팔리기 전에 주머니를 털어 꽃신을 사고 싶지만 꽃신이 아니라 슬픔을 사지는 않을까 두렵다. 햅쌀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갔던 어느 가을날 나는 그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야채 장수와 점쟁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부산에 오기 전에 우리 집 울타리 너머에 살았던 꽃신장이었다. 전쟁을 피해 꽃신을 짊어지고 왔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발을 뗄 수조차 없었다. 꽃신장이 딸에 대한 구혼을 거절하고 가업을 자랑하며 우리를 백정이라 모욕하던 그 입, 슬픔이 복받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부인에게라면 모를까 노인에게는 차마 인사를 건넬 수 없었다. 그의 집에 갔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그늘로 자리 잡은 그날. 어디를 가든 그날 그 일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느닷없이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 날이었다. 골짜기마다 맑고 상쾌한 기운이 넘쳐 마을을 둘러싼 산마루와 하늘은 꿈꾸듯 파릇파릇했다. 황금빛 새 지프로 단장한 마을의 초가들은 싱그럽고 매끄러웠다. 그날 아버지는 암소를 사러 새벽같이 부산으로 떠났다. 아침상을 물릴 때쯤 농부 몇이 자식들 혼사에 쓸 갈비와 새머리를 구하러 왔다. 그들은 중매쟁이가 들려주었을 법한 사돈 집안에 대한 자랑을 유쾌하게 늘어놓았다. 늙은 농부가 말했다. 햅쌀도 났겠다. 설렁설렁한 바람도 불겠다. 잔치 음식은 쉬지 않지. 잔치가 끝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리 훤한 언덕을 넘어가면서 장구 같은 배를 두드릴 게야. 신랑 신부 잘 살라고 노래하면서 말이지. 그들은 해가 산마루에 걸릴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집을 떠나면서 그들 중 누군가가 옆집 지붕에 누운 커다란 호박을 가리키며 말했다. 호박이 저렇게 크면 지붕이 내려앉지 않으려나? 옆집 지붕은 몇 해째 이영을 갈지 못해 거무칙칙했고 호박의 무게조차 지탱하기 힘들어 보였다. 농부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젊어서는 비단꽃신 없인 혼인도 못하는 줄 알았지. 우리보다 자식놈들이 더 낫다니까. 비싸기만 한 꽃신보다 고기를 사라고 하더군.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한 듯했다. 손님들이 와서 혼인 얘기를 하고 가는 날이면 꽃신장이는 어김없이 술을 마셨기 때문이었다. 그때마다 그는 떠들썩한 술주정으로 온 동네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꽃신을 맞추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그가 젊었을 때, 아니 몇 해 전 가을만 해도 혼사를 앞둔 농부들은 꽃신부터 맞추러 갔다. 그들은 꽃신장이 집에서 중매쟁이 이야기를 하다가 담배 쌈지가 다 떨어져야 겨우 일어섰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울타리 너머 우리를 불러 고기가 얼마 필요하다고 말을 건넸다. 마을 아낙네들은 꽃신장이를 찾아와 누가 꽃신을 맞췄는지 묻곤 했다. 꽃신장이는 마을 안팎의 일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부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옆집 문턱은 손님들로 달아 빠지는데. 하지만 울타리 너머의 꽃신장이네를 찾는 손님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대신 그들은 우리 집에 와서 고기를 맞추며 혼인 얘기를 했다. 그날 나는 무엇 때문에 구혼하러 갔는지, 검붉은 단풍잎 사이에서 살랑거리는 가을바람 탓일까? 청명한 하늘빛 탓일까? 농부들의 결혼 얘기에 마음이 설렌 탓일까? 아마도 그날의 모든 일들이
오랜 세월 머뭇거렸던 내 발길을 그 집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버지면 코다울 곳이라 해도 될 만큼 우리 집과 꽃신장의 집은 가까웠다. 하지만 구원하자고 다짐할 때마다 그의 집은 언덕 너머로 달아나 버린 듯 멀게 느껴졌다. 내 마음은 여러 해 동안 수없이 그 언덕을 넘어 다니다가 마침내 그날 저녁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었다. 꽃신장이 딸은 친척집 부엌대기로 가고 없었다. 꽃신장이도 집에 없었다. 고추를 다듬던 부인이 나를 맞이했다. 내 마음을 전하기에 앞서 무슨 말이든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다. 부인은 문 앞에서 빚쟁이를 대하는 슬픈 낯빛을 띠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빚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다음 말을 잊지는 못했다.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모르다가 소리쳤다. 따님에게 장가들겠소. 나는 겸연쩍은 마음에 부인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아이 아버지와 상의하겠다는 말이 들렸다. 힐끗 부인을 쳐다보니 부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 다음부터는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도 당시 부인의 행복한 표정만이 생생히 떠오를 뿐이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꽃신장이 딸에게 청혼했다고 하자 어머니는 자신 있게 말했다. 다음에 내가 다시 찾아가면 아마 꽃신장이가 너무 반가워서 맨발로 뛰쳐나올 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꽃신장이가 돌아왔는지 궁금해 자꾸 들락거렸다. 서리 맞은 낙엽과 귀뚜라미 울음 속에서 내 삶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밝혀줄 그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언덕 위에서 별들이 어찌나 가까이 반짝이든지 연을 띄우면 별에 닿을 것만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내 결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이웃 사촌 아니었던가. 담 사이에 자란 표주박조차 사이좋게 나누어 왔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꽃신장이 집에 새 가죽을 팔아왔다. 요즘 들어서는 콧대 높은 그는 오지 않고 대신 부인이 와서 외상으로 새 가죽을 가져갔다. 우리는 갚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신발 2켤레를 만들 만한 새 가죽을 가져가게 했다. 새 가죽이 떨어지면 꽃신장이는 술에 취해 한밤중이나 집으로 돌아오며 떠들썩하게 술주정을 했다. 흥겨운 노래를 슬픈 가락으로 읊조리며 씁쓸한 술주정으로 잠든 마을 사람들을 깨웠다. 꽃신장이 부인은 길에서 우연히 우리 부모님을 만나기라도 하면 벼랑간 동네 뜬소문을 얘기하다가 도망치듯 가버렸다. 빚 얘기가 나올까봐 그랬던 것이다. 꽃신장이는 나를 좋아했다. 내 키가 울타리 끝에 닿을락 말락 했을 때 그는 공방에 흩어진 줄, 끌, 바늘 따위를 지우고 나와 자기 딸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가 쇠가죽 바닥에 은빛 못을 박고 화려한 비단을 풀칠하여 붙이고 신발에 어울리는 장식을 하는 모습을 나는 정신없이 바라보곤 했다. 언젠가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커서 장가들 때에는 너하고 신부하고 중매쟁이를 위해 제일 예쁜 신발을 만들어주마. 또 언젠가는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자기 딸을 힐끗 쳐다보며 이런 말도 했다. 상도는 용모가 훤하고 잘생겨서 중매쟁이 없이도 장가를 잘 들겠다. 하지만 신부 부모는 중매쟁이가 들락거리기를 바라는 법이야. 중매쟁이의 말이 부모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거든. 그의 눈은 꽃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가 비뚤어진 입으로 말하는 신랑, 신부, 중매쟁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즐거웠다. 그 무렵 그는 한 달에 적어도 신랑, 신부, 중매쟁이 신발 3켤레를 만들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곧 그의 딸과 나는 고개를 2개나 넘어야 하는 학교에 함께 다녔다. 꽃신장이는 딸에게 꽃신을 신겨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 꽃신 신기를 내켜하지 않았다. 꽃신을 신으면 다른 애들처럼 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꽃신장이는 담뱃대를 물고 꽃신 한 켤레를 내밀며 말했다. 상도야, 옥색 비단과 빨간 칠해가 예쁘지 않나? 내 딸이 이걸 신으면 더 예쁠 게다.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난다면 꽃신 심는 것보다 좋은 일이 있을성 싶지 않았다. 마을 아낙네들은 부처님처럼 눈썹 사이에 난 사마귀와 두 볼에 파이는 보조개를 보고 그녀가 남자께나 끌겠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보다는 그녀가 신은 꽃신을 보는 것이 더 즐거웠다. 그녀는 발이 부르틀까봐 흰 버선을 신었는데 나는 학교로 가는 오솔길에서 가끔 그녀보다 뒤처져서 꽃신에 담긴 흰 버선발의 오목한 성과 나룻배를 닮은 꽃신을 바라보곤 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나는 물이 괜 길에서 꽃신이 젖지 않도록 그녀를 업어주곤 했다. 내 허리 양옆에서 흔들리던 꽃신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고학년이 되면서 차츰 꽃신장이를 보기 힘들어졌다. 나는 집 바깥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꽃신장이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다. 누구 신발을 만들고 있는지를 물어도 그는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하루는 그가 꾹 다물었던 입을 갑자기 열어서 나를 놀라게 했다. 요즘 혼인은 너무 서둘러서 꼭 메뚜기 짝짓기 같다. 혼산날에 양고무신을 신다니. 내 딸에게는 고무신을 백날 신기느니 단 하루라도 꽃신을 신길 거다. 그때서야 그가 주문도 받지 않고 꽃신을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왜 농부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신을 원치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꽃신장이는 목덜미를 붉히며 말을 이었다. 꽃신 한 켤레 값이면 고무신 3켤레를 살 수 있다고? 나는 고무신 100켤레를 줘도 꽃신 한 켤레하고 바꾸지 않는다. 어린애가 보기에도 그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다. 가을이 되어도 다음해 여름이면 비가 셀 지붕을 갈지 못했다. 그의 딸이 아주 적은 돈으로 고기를 사러 올 때마다 아버지가 덤을 많이 주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아버지는 을에 덤을 주었다. 여름 막바지에 태풍 경보로 어수선했던 날 꽃신장이 부인과 딸이 조심스레 꽃신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태풍이 지붕이 날아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어느 봄날 그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부엌대기가 된다고 할 때까지 나는 꽃신장이네 사정이 그렇게까지 딱한 줄은 몰랐다. 떠나지 말라고 집에서 고기를 훔쳐낼 수도 있다고 애원해 보았지만 그녀는 기어코 떠나버렸다. 그녀는 기와집에서 일했다. 하굣길에 그 기와집 옆을 지나가긴 했지만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나는 울타리 틈바구니에서 까치발을 하고 그녀가 마당에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비라도 심하게 내린 날에는 겨우 꽃신만 처마 밑으로 볼 수 있었다. 허공에서 사푼사푼 춤을 추듯 오가든 그 꽃신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나는 그 기와집이 내 꽃신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다. 그의 봄철 내내 나는 허공에 뜬 그 꽃신을 보러 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와집 뚱보 영감이 내가 뜰 안을 기웃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앵두나무를 심어 울타리 틈새를 가려버렸다. 해가 저물면 집집마다 등잔불이 하나둘 켜지듯 소문이 퍼졌고 길가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마다 나를 보면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꽃신장이는 열을 띠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도야, 나는 절대로 꽃신값을 내리지 않을 거다. 나는 내 딸이 부엌대기 일을 한다고 해도 꽃신을 신길 거고 그 아이가 시집갈 때에는 꽃신을 다 주워 보낼 거다. 그가 말하는 시집가는 날은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머나먼 길로 생각되었다. 나는 그 머나먼 길을 헤아리며 내가 그녀에게 장가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집신이 헤어져야 할지를 생각했다. 꽃신장이는 굵은 손가락으로 내 턱을 치켜들고 희망에 차서 말했다. 이번 가을에는 어느 홍가에서든 꽃신을 사는 데가 있겠지. 그럼 내 딸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그 해부터 앵두꽃은 5번이나 피고 지면서 둥근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 내일 그에게 큰 새가죽을 가지고 와서 딸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꽃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리라. 혼산날이면 꽃가마 대신 두 집 사이에 하얀 배를 깔아 꽃신이 그 위를 지나가게 하리라. 고요히 깊어가던 가을밤
홀로 차가운 뜰을 몇 바퀴나 돌았던가. 멀리서 거칠고 치기 섞인 꽃신장이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민요 가락에 넋두리를 실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다. 농부가 인사를 하더라. 가을 날씨 참으로 좋구나. 보소, 꽃신장이 대호박은 잘 자랍디까? 잠시 후 네모진 미닫이에 그림자가 지나갔다. 부인이 남편을 마중하러 일어난 것 같았다. 몸이 떨렸다.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자 울타리에 귀를 기울였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열어젖힌 것처럼 미닫이가 확 열리며 녹귀띤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내 딸은 백정집 자식에겐 안 준다. 나는 다음 말을 들을 때까지 내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백정 녀석에게 빚을 졌다고 내 딸을 쉽게 내줄 거라 생각한 게지. 중매쟁이를 통해 말할 줄도 모르는 게 백정이야. 내 딸은 7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꽃신장이 딸이다. 마음속에서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것 같았다. 부인이 남편의 입을 막으려고 소리쳤으나 남편의 큰 소리에 눌려 소용없었다. 쇠고기 덤이나 좀 얻으려고 한 말이 백정 녀석 마음에 바람을 넣었군. 나는 꽃신장이라. 그 다음 어머니가 내 팔목을 붙잡고 다급히 숨을 몰아쉬었던 것만이 기억난다. 대체 어쩌려고. 나는 문득 내가 백정 칼을 들고 대문간에서 떨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칼을 빼앗았다. 어머니의 힘이 그렇게 센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엄하게 나를 꾸짖었다. 너는 남의 털것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백정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심장을 날카로운 갈퀴로 긁어내는 것 같이 쓰라렸다. 감당하기 힘든 그 아픔을 잊어보려고 팔을 깨물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아물지 않을 쓰라림이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이내 땅을 치며 울었다. 여러 날을 집에 틀어박혀 햇빛을 피했다. 저물녘에는 가까운 언덕에 올라 풀밭에 얼굴을 묻고 태산 같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언덕을 넘어갔다. 흙이 묻어 볼품없는 한 노파의 신발을 보고 멀미를 느꼈다. 저 신발도 한때는 꽃신이었겠지. 그 신발은 내 슬픔처럼 무겁게 움직였다. 가을이 언덕을 넘어 멀리 달아났다. 햇볕이 내리쬐는 밭에서도 사방 언덕에서도 나는 가을을 찾을 수 없었다. 눈이 와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어두운 날, 꽃신장이 집에 들어서는 중매쟁이를 보았다. 이미 밑바닥까지 떨어진 내 마음은 더 이상 내려앉을 곳조차 없었다. 하지만 부인이 딸의 결혼식에 쓸 쇠고기와 딸의 꽃신을 만들 새가죽을 사러 오는 것만은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숙명처럼 짊어져야만 했던 괴로움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는 듯 했지만 아버지는 얼마만큼이나 알아차렸던 걸까. 아버지는 나를 부산 쇠고기 시장에 있는 삼촌에게 보내려 했다. 부모님은 내가 이 골짜기를 빠져나가기만 하면 바람 부는 대로 마음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어딜 가나 여자가 있다고 전하려 애썼다. 내가 부산으로 떠날 때 아버지는 말꼬리를 흐리며 부추겼다. 도해지 여자와 어울리거라. 한 여자만 생각하지는 않게 될 게다. 동해로부터 불어오는 부드러우면서도 매운 바람과 함께 부산에도 봄이 찾아왔다. 봄바람에 도해지 여자들의 치마가 이리저리 나부꼈지만 나는 봄바람을 쫓지 않았다. 내 마음은 언제나 어릴 적 꽃신장인 내 공방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꽃신 곁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꽃신장이의 딸과 그녀의 꽃신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의 꽃신 뒤축과 흰버선 뒤태만 바라보았다. 내 마음이 그 뒤를 쫓으면 그것들은 마치 나로부터 멀리 도망쳐야만 하는 것처럼 언덕 너머로 달아나 버렸다. 꽃신은 결코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전쟁이 부산에 번져올 때까지도 나는 꽃신 뒤축을 쫓고 있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피신하여 내 곁으로 왔다. 도시는 초대받지 못한 피난민들로 넘쳤다. 전쟁통의 농민들은 백정에게 갯값으로 소를 팔았다. 나뭇잎처럼 값어치가 뚝 떨어진 지전으로
호주머니가 가득 찼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꽃신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름이 추억 하나 남기지 않고 지나갔다. 나는 가을이 다 지나가도록 가을을 느끼지 못했다. 추수가 끝난 후 나는 멍하니 햅쌀을 구하러 장마당을 헤매었다. 그때 좌판의 꽃신에 눈길이 꽂혔다. 꽃신의 코가 나를 노려보았다. 무엇에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가자 내 마음은 다시 노여움과 쓰라림으로 부풀었다. 보란듯이 그 꽃신을 모조리 사서 신발 속을 돈으로 채워버리고 싶었지만 좌판을 몇 발짝 앞에 두고 걸음을 멈추었다. 꽃신장의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비뚤어진 입은 말라붙은 촛불 심지 같았다. 나는 누가 꽃신을 사는지 보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값을 물어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장돌뱅이 말고 누구 하나 꽃신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장돌뱅이 하나가 소리쳤다. 태물 꽃신을 파는 주제에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다니. 여보, 노인장, 당신 자다가 봉창 두드리오? 꽃신장이는 장돌뱅이의 타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은 꼬부라지지 않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굶주린 배는 등에 닿을 것만 같았다. 꽃신을 보기 위해 시장에 갈 때마다 꽃신은 한 켤레 두 켤레 사라져갔다. 꽃신이 줄어들수록 꽃신장이에 대한 날카로운 감정도 사그라들었다. 대신 슬픔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날이 추워지자 꽃신장이는 비뚤어진 입으로 마른 기침을 했다. 꽃신을 다 팔고 나면 그는 어떻게 될까? 그의 쿨럭거리는 입이 한때 따뜻한 공방에서 혼사 얘기를 하며 미소 짓던 입과 겹쳐 보였다. 그때 꽃신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나는 시끄러운 장터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헤치고 걸어 나왔다. 사람들이 신고 있는 갖가지 신발, 구두, 고무신, 징박힌 군화, 이 모두 무거워 보였다. 신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신발의 무게도 달라지겠지. 가끔은 꽃신장이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그러면 부인과 딸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리라. 그러나 초점 없는 그의 눈에서 나를 알아챈 낌새는 읽을 수 없었다. 내가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었다. 꽃신이 다 팔리기 전에 꽃신 한 켤레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꽃신을 사면 슬픔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웠다. 꽃신이 세 켤레 남았을 때 나는 차마 그곳에 갈 수 없었다. 예쁘게 꾸민 꽃신의 코가 나를 바라보다가 훌쩍 뒤돌아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첫눈이 일찍 내렸다. 길에 찍힌 발자국은 꽃신이 밟고 간 것일까? 그 아름다운 꽃신이 젖었을 것 같아 애처로웠다. 불현듯 나는 쟁걸음으로 시장으로 달려갔다. 꽃신장이가 시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꽃신이 있었으면 했다. 장 모퉁이에 다가서자 가슴이 뛰었다. 검은 우산 아래 놓인 자판, 두 켤레의 꽃신이 나를 보고 있었다. 기뻤다. 나는 그 기쁨을 두 손에 꽉 쥐었다. 그러나 꽃신장이는 보이지 않았다. 휘어진 어깨에 누런 담요를 걸친 부인이 눈을 맞고 앉아 있었다. 부인은 자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꽃신 위에 우산을 받치고 있었다. 꽃신장이 부인일까? 너무 변해버린 모습에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틀림없는 꽃신장이 부인이었다. 눈은 비스듬히 내리고 있었다. 어서 신발을 싸서 돌아가지. 부인은 왜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일까? 양복 저고리에 한복 바지를 입은 사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꽃신을 보고 있었다. 흥정하는 것 같았다. 그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찾고 있을 때 나는 자판 앞으로 다가갔다. 손에 쥘 수 있는 만큼 돈을 꺼내 부인 앞에 내놓았다. 여기 있어. 이 꽃신은 내 겁니다. 사내는 불쾌한 눈초리를 보냈다. 눈송이가 그의 안경을 가리지 않았다면 사내의 노여움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사내는 혼잣말을 하며 떠났다. 부인은 담요를 땅에 떨어뜨렸다. 위조 지폐로 그녀를 속이기라도 한 것처럼 뒤로 몸을 사렸다. 잿빛 눈동자는 피곤에 젖어 있었다. 마치 그림자 하나도 붙들지 못하는 겨울의 골목길처럼 슬프고 무표정해 보였다. 나는 급히 말을 이었다. 상도입니다. 아저씨는 어디 계십니까?
부인은 넉나간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잇몸이 드러났다. 겨울바람처럼 메마르고 소리 없는 흐느낌이 흘렀다. 나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나는 부인이 떨어뜨린 우산을 집어들고 꽃신 위에 받쳤다. 눈보라가 날렸다. 부인은 꽃신에 묻은 눈을 조심스레 닫고 꽃신을 신문지에 쌌다. 바카더르는 이 꽃신을 고무신 값으로 팔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그분을 쫓아냈었지. 한 달에 겨우 한 켤레만 헐값으로 팔고 오고 그러면 난 다시 신을 팔라고 성화를 했고 꽃신이 2켤레만 남으니 꽃신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어린애처럼 고집을 부리더구나. 할 수 없이 장에 나가기는 하면서도 꽃신은 늘 그대로 갖고 돌아오더라. 하루는 온종일 빈속으로 떨다가 돌아와서 말이 끊겼다. 눈물이 부인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갑자기 홀가분한 표정으로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분은 꽃신 곁에서 돌아가셨다. 나도 안다. 꽃신 곁에서 죽는 게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부인은 내가 내놓은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꽃신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 돈이면 이제 버젓이 장사도 치르겠구나. 나는 그 꾸러미를 받아들지 못했다. 어린아이가 꼭 쥐고 자는 버들피리를 빼앗을 때처럼 아직도 꽃신장이가 꽃신을 꽉 쥐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따님에게 이 꽃신을 전해 주십시오. 잠시 그녀가 결혼했는지 궁금했으나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꽃신을 받게 될까? 그녀가 어디에 있건 꽃신을 받아주었으면 싶었다. 담요를 개켜 그 속에 돈을 넣었다. 꽃신 꾸러미와 담요를 부인 팔에 안겨주자 부인은 그것을 꼭 껴안았다. 부인은 어린애를 아는 것처럼 머리를 약간 수그리고 걸으며 말했다. 그 애는 죽었어. 지난 여름 폭격에 죽었단다. 아,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 가슴속에서 그녀의 죽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산을 펴서 부인이 젖지 않게 팔을 뻗치고 부인의 뒤를 쫓았다. 뒤에서 누군가 신명이 나서 외쳤다. 야, 자리가 생겼다. 판자도 놔두고 간다. 시장을 벗어나자 거센 바람에 눈보라가 흩날렸다.